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우리나라 고령자 65세 이상 가운데 2명 중 1명은 월 90만 원이 채 되지 않은 소득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월 90만 원이 채 되지 않은 소득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노후가 참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독한 노후, 즉 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가는 이 독한 노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나을까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를 좀 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노후는 지금보다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다른 선택,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준비를 편안하게 하다 보면 어느덧 노후에 이르러 노후 자체를, 앞으로 수십 년 노후 자체를 정말 매일매일을 독하게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 물론 그 이외의 선택도 있겠지만 형편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선택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결단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독한 노후, 준비를 독하게 할 것인지 노후를 독하게 살 것인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요, 한국보험개발은 은퇴시장 리포트에 나온 자료인데요. 퇴직 후 소득 감소, 즉 경제활동을 하다가 퇴직하면 평균적으로 소득이 활동하던 때보다 60% 가까이 소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58%. 그래서 경제활동기의 평균 소득이 연 6,250만 원이었다면 은퇴한 이후에,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연 2,700만 원 정도로 소득이 60% 가까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퇴 후 평균 소득이 연 2,7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월 평균 따지면 200만 원이 넘죠. 살다 보니 자녀 뒷바라지 계속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이어지죠. 요즘 직장을 못 구하는, 즉 소득이 없는 자녀들이, 다 큰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본인의 노후 질병, 예컨대 요양원까지 생각하면 이런 등등의 비용들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계속 씀씀이가 많아지면서 재산이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5세 이상,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절반은 잠재적 빈곤층에 빠졌다. 자,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2명 중에 1명, 정확하게는 44% 정도인데 2명 중에 1명은 매월 9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소득으로 살아가야 되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나아질까? 더 나빠지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예상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볼까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지난해 2020년 말 812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총 인구의 15.7%를 차지합니다. 15.7%라고 하니까 얼핏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총 인구이니까 여기에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도 포함합니다. 이것을 경제활동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따지면 훨씬 많아지겠죠. 또한 2025년 불과 몇 년 뒤에는 65세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거죠.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도와주는 것,
즉 정부가 65세 이상의 고령 은퇴자분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너무 빠르게 초고령화가 전개되니까 정부의 재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세금들 많아지고 있죠. 보유세, 또 재산세, 또 공시 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죠. 그 결과로 세금은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같은 현상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초고령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빈곤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세금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는 세금을 올려야 되는 처지에 있다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는 전체 2035만 가구 가운데 22.8%, 즉 5가구 중에 한 가구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자,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국의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44%, 아까 보았듯이. 그런데 이것은 OECD 1등입니다. 1등 하지 말아야 될 분야에 1등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프랑스나 노르웨이 등과 비교해 보면 이 프랑스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 미국의 경우에도 한국의 절반 수준의 상대적 빈곤율 23.1%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는 여러 자본주의의 형태 가운데 미국식 자본주의를 가져왔죠. 미국식 자본주의는 시장주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식 자본주의와 조금 반대되는 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정자본주의보다는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주의를 그대로 가져왔고 또 더구나 급하게 정말 빨리 성장했죠. 그러느라고 부의 양극화 등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그만큼 짧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령화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이것은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이 되죠. 덕분에 평균 수명은 연장하는데 대신 삶의 질, 고령자, 은퇴자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 65세 이상의 44%.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인 가구 중위 소득이 182만 원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정 소득을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한다면 65세 고령층의 44%가 상대적 빈곤율이다. 그러면 1인 가구 중위 소득 182만 원에 나누기 10명 중 4명 정도는 월 9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소득으로 살아간다. 자, 그래서 최근에 노동시장에서 보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고령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고령자가 2년 사이에 9%에서 68%로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73.9%가 즉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생계비 걱정 때문에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들은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물론 급하게 자본주의가 성장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조정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성장한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자, 이 그림은 우리나라 가구주 연령대별, 나이별, 그러니까 자산 구성비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39세 이하 40대, 또 50대, 또 60세 이상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그런데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체로
우리나라 가구주들의 자산 구성비는 부동산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연령이 많아질수록 부동산 자산 구성이 훨씬 더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어떻다고요? 60세 이상의 부동산 비중은 무려 77.2%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총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77.2%다. 자, 부동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죠. 또 땅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운데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사는 주거 부동산 집 외에 또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분들은 대체로 부자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죠? 즉 집 한 채밖에 달랑 없는데 그 한 채밖에 없는 집이 내가 가진 총자산의 80% 가까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진 분들도 많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깔고 앉아있는 이 집이 나에게 소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저 살고 있을 뿐이죠. 아무런 소득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60세 이상 우리나라 순자산액은 평균 3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77.2%라고 하네요. 반대로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이 아니라 금융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금융자산, 즉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든 끄집어 쓸 수 있고 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집만 달랑 가지고 있으면 재테크로 활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 집값마저 오릅니다. 근데 오르는 것이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고, 물론 기뻐할 사람들도 많겠지만 집값이 오르면 덩달아 오르는 것들, 즉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도 현실화되는 것, 그 결과로 어떤 현상? 세금이 오르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인 평균 19.1% 평균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자,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기본 두 가지가 아웃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첫 번째 아웃은 기초연금이 아웃됩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시가격이 6억 4,200만 원 초과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6억 4,200만 원을 초과하는 집 많죠. 많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 내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는데 받던 기초연금에서 탈락, 아웃되는 현상. 두 번째 어떤 아웃이냐?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자격이 박탈, 아웃. 2021년 말 기준 올해 말이 되면 약 5만 1,268명 정도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라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또 사업소득을 하는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부모된 입장에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다가 집값이 오르면서 졸지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면서 한 달 몇십만 원, 1년 몇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어야 하는 사람들이 올해 말 기준으로 5만 1,268명으로 추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의 극심한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상대적 빈곤율, 이것은 두 가지 원인이죠. 크게 보면 한국의 자본주의가 미국의 시장주의를 그대로 가져왔고, 그렇지만 미국의 자본주의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반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성장했죠. 그 덕분에 자본주의의 후유증들을 조정하거나 그것에 합당한 사회적 안전망 장치들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 그 현상인데, 그것에 더해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진 총자산 가운데 당장의 소득 창출을 하지 못하는 부동산, 특히
내 집 하나 달랑 있는 이 자산이 내가 가진 총 자산의 80% 가까이 육박하니까 정말 집은 있지만 먹고 살 돈이 없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당장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랬을 때 두 가지 원칙. 첫 번째는 자산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20억이다, 30억이다, 50억이다 하는 자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총 자산 가운데 매월 소득을 창출해주는, 즉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총 자산은 작아도 매달 나에게 200만 원, 300만 원을 꼬박꼬박 창출해주는 소득이 있는 반면에, 재산이 있는 반면에 내가 가진 자산은 많지만 세금 낼 돈조차도 소득을 못 만들어내는 그런 자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원칙, 첫 번째는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같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자산을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는 금융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두 가지 원칙이죠. 그러면 부동산 자산의 금융 자산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자산의 금융 자산화 세 가지. 첫 번째는 주택연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노후소득,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주거부동산의 다운사이징, 즉 내가 가진 총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면, 즉 팔고 조금 값싼 주택으로 옮겨 가시라는 거죠.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세 기준. 그 한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팔아야죠. 주택연금이 가입될 수 있는 금액 이하로.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주거부동산이 너무 비싸다면, 다른 현금 소득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주거부동산을 다운사이징 해야죠. 같은 동네에서 다운사이징을 못한다면 어쩌겠습니까? 다운사이징을 할 수 있는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주거부동산에 다운사이징 하면 뭐가 생깁니까? 목돈이 생기죠. 이렇게 주거부동산을 다운사이징 하면 세금도 감소합니다. 그렇죠? 부동산 자산이 줄어드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감소할 것이고, 또 현금 흐름이 확보되면서 생활도 안정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목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연금화를 시킬까? 뒤늦게 연금보험 가입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1년, 2년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뒤늦게 연금보험 가입하는 거 비추. 그 다음에 노후에는 만기가 있는 상품 비추, ELS 같은 거, 만기가 있는 거. 만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만기까지 어떤 상황의 변동이 생겨도 꼼짝달싹 못한다. 중간에 꼼짝달싹 하려고 하면 큰 손해, 비용을 치러야 된다. 또 ELS 같은 경우는 만기에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특히 원금 비보장 같은 경우에는 만기에 수익률이 결정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나쁜 결과가 초래되면 만기 연장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특히 목돈, 만기 있는 상품 비추. 그렇다고 뭐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노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이 쓰이고 노후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또 제대로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그래서 노후 건강을 위협합니다. 자칫하면 현금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노후 수명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요? 찾아보십시오. 위험 중립형 자산, 이런 상품들이 많습니다. 즉 은행 이자는 너무 서운하고 주식 투자는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을 위한 위험 중립형 안정형 자산. 구체적으로는 배당을 받는, 월 배당이 나오는 올웨더 포트폴리오, 미국 ETF 등등을 활용한 이런 상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의 금융 자산화를 원칙으로 가지시되, 첫 번째 주택연금 적극 활용, 두 번째 주거부동산 여의치 않으면 다운사이징, 그렇게 생긴 목돈으로 연금화를 할 때
만기가 있는 상품 비축, 뒤늦게 연금보험도 비축, 주식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위험 중립형 안정형 자산 월배당 올레드 포트폴리오 정도를 한번 찾아보시라.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시작했을 때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 즉 어차피 독한 노후인데 준비를 조금 철저하게 결단하시고 독하게 하시면 노후가 상대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고, 그저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소홀히 하시면 노후를, 하루하루의 노후를 굉장히 독하게 살아야 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저는 당연히 준비를 조금 결단하시고 독하게 하시라.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정부 믿지 마시고 부동산 자산의 금융자산화 할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시라 라는 말씀과 그 구체적인 방법 안내해 드리는 걸로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돈 되는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